거창한 제목이죠. 근데 그 부제를 더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죽어야 사회 과학이 생긴다. 그게 사회자고 과학자가 약속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거창한 제목이죠. 이런 주제로 한번. 저는 그 주식회사 에카스라는 회사 대표면서 그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의 금융공학 연구소장 겸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 알려지기는 이 팍스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1999년도에 이 회사를 창업해서 인터넷 업계에서는 꽤 알려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4년 정도 있다가 그 회사를 SK텔레콤에 팔고 그 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주로 하는 사업이 주식회사 에카스라는 회사예요. 에카스라는 개념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 회사는 그 증권시장에서 주식 가격을 컴퓨터로 예측해서 주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주식을 그 헤지펀드라고 해서 롱숏이라고 합니다.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환율, 금리, 지수 선물, 각 기업 주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컴퓨터를 분석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걸 제가 20여 년 했고요.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기로 제가 뉴욕 주립대학의 금융공학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거기 연구소장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SK증권에서도 상품을 팔고 있고 현대 자산운용에서도 저희 회사 상품을 팔고 있고 뉴욕에서도 저희 회사가 자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혁신하라 한국경제라는 책, 그 다음에 블랙오션이라는 책을 써갖고 사람들이 저한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까칠하고 일반 기업인들이 잘 하지 않는 짓이죠. 기업인들은 요즘 관료나 정치인이나 이런 데 밑도 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기업하는 사람이 왜 저런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미과 공부하면서 아까 어떤 분이 식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느냐 진짜 불가사의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것이 통일장 이론을 제가 연구합니다. 통일장이라고 아인슈타인 유니파이드 필드라고 해서 전 세계에 힘이 우주에는 힘이 5개가 있는데 그 힘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게 지금도 물리학계의 꿈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력과 자기력 양력, 강력, 중력이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몇십 년 전에 자기력과 전기력은 같은 힘이라는 게 밝혀졌죠. 근데 아직 중력과 강력, 양력, 전자기력이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물리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꿈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가서 우연히 이제 독서모임에 들어가고 학생운동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학보사에서 편집장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대학교에서 공부모임에서 전공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주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이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역사도 관통하는 어떤 일반 원리가 있지 않을까. 물리학에만 일반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에도 일반 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약 30년 가까이 연구했습니다. 독학한 거죠. 석박사이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81년도에 회사에 들어가서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제1재단에 들어갔고 제1재단이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하는 것이 국제 설탕 가격을 예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사고 팔고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도 그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뭔가 일반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발견하면 가격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한 거의 30년 가까이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일반 원리가 있다면 저는 컴퓨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컴퓨터로 전환해서 뭐 가격 예측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일반 원리가 있다면 설탕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 환율, 이자율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약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는 그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일반 원리를 찾고자 하는 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1제당에 1981년도부터 일하게 됐는데요. 95년도까지 일했는데 저희 이제 CJ 제1제당 그룹의 회장이 2013년 10월달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인데 저기 범죄 검찰에서 발표된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비자금 조세는 무려 6천억, 배임 500억. 횡령 900원, 조세 포탈을 했습니다. 해외 비자금 2,600원, 그 다음에 뇌물, 특히 3,500억 원을 탈세했다. 3,500억을 탈세했다는 이유는 1조 원 규모의 세금을 갖다 감축했습니다.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국세청장한테 뇌물을 줬고 그래갖고 이 사람을 부족했죠. 어쨌든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고 제가 내용을 잘 아는 회사라서 요거에 관한 약간 통로성을 썼습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론을 구성하는데 아주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알 카포네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에서 활약했던 마피아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들 보면 그 모델이 바로 이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사격에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실제로는 밀주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깡패를 동원해갖고 사람들 죽이고 암매장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알 카포네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밀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술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조치가 있었어요. 1920년.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암 조직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술 판매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근데 CJ 이재현 회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바로 CJ 이재현 회장의 범죄 행위가 설탕 수입 금지라고 하는 설탕의 공급을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설탕 담합 사건을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7년도에 CJ 제1제당의 자진 신고로 적발된 사건이고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5년간 약 매출 15조 원의 불특정 부당 이득이 3조 원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크죠. 무려 3조 원의 부당 이득을 무려 15년간 이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1950년대부터 약 60년간 이익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를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1981년부터 95년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이 사이에 그 설탕 시장에 우리나라에 세 회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1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삼양사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동아일보는 고려대 재단으로 관계 있는 회사고요. 대한제당은 대한전선으로 관계 있는 회사. 근데 1982년도에 그 시장 점유율이 약간 바뀌기 위해 지금까지 1년에 0.1%도 바뀌지 않는 아주 특이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담합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담합의 증거는 가격이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2007년도에 담합에 적발이 돼갖고 처벌을 받았는데 2008년 이후에도 가격이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옆으로 쭉 가다가 올라가고 최근에는 이제 2011년부터 1년 반간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담합의 증거입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시장에서는 315억 원에서 시작해갖고 매일같이 바뀝니다. 하루에도 시시각각 바뀌죠. 일초에도 몇 초씩 바뀌는 게 시장 가격입니다. 이게 자유시장 가격의 시장 원리입니다. 그리고 2012년 9월을 보면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나온 자료인데 국제 설탕 가격은 630원이고 국제 원당 가격은 482원인데 우리나라 설탕 가격은 1,070원에 형성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좀 이상하지 않나? 여기 440원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한 500원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1000원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원가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국제 원당 가격이 480원이라는 얘기는 수입을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시장에 살 수 있으니까. 국제 설탕 가격이 630원이라는 얘기는 이 차액이 가공비라는 겁니다. 원당이라고 하는 건 98%의 순도가 있는 설탕입니다.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일단 1차 정제를 한 거고요. 나머지 2%가 이제 불순물인데 그것도 뭐 완전 불순물은 아니에요. 캐러멜이라는 거 근데 그걸 이제 100% 정제하면 99.9%까지 정제하면 하얀 설탕입니다. 그건 표백제 같은 거 전혀 쓰지 않습니다.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가공비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요즘 482원의 원당을 수입해가 가공해서 이 정도로 할 수 있고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엄청난 마진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부당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가격은 이건데 수입을 억제해갖고 국내에서 세계 회사가 담합을 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아마 이제 부당 이익을 얻는 거죠. 근데 부당 이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중에 일부를 해외로 빼돌려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면 630원에 샀는데 실제로 한 700원에 샀다고 세관에다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 차익이 어딘가 비자금으로 해외에 고치고 스위스라든지 케이만 아일랜드 실제로 홍콩에서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익이 법인이익인데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10%의 마진을 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벌써 30% 이상의 마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혹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런 일에 직접 가면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저한테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진실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설탕 관세율 30%. 사실 1980년대는 90년대부터 설탕 관세율이 65%까지 나다가 1년 전에 35%에서 30% 내렸고 아직도 30%. 만약에 설탕 관세율이 낮다면 국제 설탕 가격이 630원이니까 650원에 수입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높게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담합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국내 가격도 국제 설탕 가격처럼 매일같이 변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설탕 시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1인당 20kg씩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결국 20kg쯤 드십니다. 20kg고 여기에 5천만 명이니까 100만 톤 시장이고요. 1조 원의 시장이에요. 처음 됐어요. 근데 이게 양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쌀 1인당 소비량이 약 70kg. 70kg인데 수분을 빼면 60kg 때문에 설탕 소비량이 쌀 소비량이 약 30% 된다고. 3분의 1쯤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은 열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탕으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카페 라떼 드실 때도 설탕 있고, 뚫레주로 가서 빵 드실 때 설탕 많이 드시는 설탕 직접 안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조 원의 시장에서 30%라는 그 관세를 이용해서 담합이 든 걸 20%인 약 2천억이 획득된다, 세계사가. 이렇게 가정했을 때 담합순이익이 2천억을 일시당 3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인 1,600억은 사실상 사주가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0억 원 정도를 담합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어디다 쓰면요?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공무원들 비용도 줘야 되고 광고 홍보에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누군가 2천억 원의 손실이 되죠. 이 사람들이 전 국민이 나눠서 손해보는 그러니까 2천억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인당 4천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건 제로섬 게임입니다. 파이는 똑같은데 어떻게 나눠가느냐 거죠. 이 사람들이 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 거지만 국민 경제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플러스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 때문에 GDP가 감소합니다. 국민 경제가 부채되면서 그 부분을 약 500원이라고 가져오면 요거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이 입는 손실이 약 2,500원. 1인당
5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현상이 60년간 고착되어 있는데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범죄적인 거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완전히 배치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거는 평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왜 평형 상태가 유지되냐? 그 이유는 평형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라고 알고. 어쨌든 뭔가 균형 상태가 잘 바뀌지 않는 현상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세 개 회사를 주도 그 사람들은 작은 노력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1년에 5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합리적 무시 현상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다 무시하는 게 더 나한테 합리적이다. 그래서 레이셔널 이그노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리를 과학적으로 잘 설명한 분이 맨슈어 올슨이라는 분이 집단 행동의 논리라는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고전적인 경제학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잘 증명했죠. 그리고 또 수학적으로는 내시라는 사람, 존 내시라는 사람, 뷰티풀 마인드 영화의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이런 내시 평형 상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전 경제학, 파레토 최적이 아닌 다른 평형 상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태가 60년 동안 유지된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천억 원을 매년 버는 집단, 그 다음에 400억 원을 매년 버는 집단이 이권의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설탕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정유 분야. 정유는 설탕 시장이 약 30배 이상 되는 큰 시장이죠. 이 4개 회사가 담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국제 설탕, 그러니까 국제 시장 가격과 국내 가격, 혹은 국내 판매 가격과 수출 가격이 차이가 나면 거의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일대당 같은 경우에 국내 설탕 가격은 1,000원에 파는데 실제로 국제 시장 가격이 얼마에 팔 수 있겠어요? 1,000원에 팔면 안 팔겠죠. 400원에 팔아야 됩니다. 국제 설탕 가격 시세가 400원. 그래도 이익이 남아요. 그럼 왜 수출하냐? 그래도 이익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절적인 변동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고, 그거는 가동률을 맞추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소리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수출 가격과 국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바로 이게 담합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적발이 됐죠.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차이가 약 7에서 16%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게 바로 여기 관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내 용은 원유로 수입하는 건 3%, 완제품 수입하는 건 6%. 석유는 3%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비관세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 그 휘발유 품질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아요. 그래갖고 국제시장에서 수입되지 못하도록 품질이 높아. 설탕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 일종의 그 비관세 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관료들이 만든, 관료들을 포획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규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죠? 자동차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에코스는 1억 5천인데 미국에서는 8천만 원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마트폰, 미국에서는 70만 원 이상, 우리나라는 100만 원. 그래서 배배치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건 다 거의 같은 현상이라고 보십니다. 그것까지 생각해보면 이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2009년부터 11년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된 사건들 중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김차동 교수라는 분이 2012년 말에 조사합니다. 그럼 생명보험에 2조 1,000억의 부당이득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조보생명이 가져갔는데 피해자가 4,500만.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 근데 1인당 피해액이 4만 7천 원. 설탕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1,200만 명의 피해자니까 거의 모든 가정이죠.
현대차와 기아차가 가해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1인당 피해는 6만 1,000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차, 기아차, 삼성생명과 싸워서 5년, 7년간을 걸려갖고 재판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5만 원이면 어떻게 하겠어. 무시하는 게 합리적이지.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중을 보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국가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죠. 뭐 우유, 청량, 뭐 치즈, 두유, 커피, 나물, 뭐 음악, 뭐 고추장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이게 다 이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다 합리적으로 무시하고 계십니다. 이건 너무 합리적으로 나오면 나라가 근데 이 사건이 CJ가 설탕뿐만 아니라 밀가루, 고추장, 깔래피는 만두, 가능맥시 진짜요. 라이신, 핵산전이라 AS 온라인 음악, 피울 방송, 극장 음악까지 다 담합한 것이 요거만 아직 담합으로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법이 좀 영화도 만들면서 극장까지 장악하는 건 미국 같은 데서는 활용을 하죠. 근데 어쨌든 나머지는 다 적발된 겁니다. 특히 밀가루는 뭐 1960년대부터 아주 시끄럽게 된 거예요. 3분 파업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잘 아십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적발되면 적발되기 한 20년 해먹으면 그에 적발됩니다. 처음부터 뭐 시작하자마자 적발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담합 사건은 현재 있는 사건 중에 약 15%만 적발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국제적인 통계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범죄들 했는데 왜 이렇게 존경받는 대우입니다. 이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밀가루 갖고 담합해갖고 엄청난 통일을 얻었는데 거의 처벌받지 않고 나중에 아주 대단히 위인으로 존경받잖아요. 그 다음에 설탕도 비슷하고 설탕으로 엄청난 통일을 취했는데 거의 처벌받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하고 돈 많이 벌어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계속하지 않을까 계속하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라이신 핵산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이건 된통 걸렸어요. 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얼마 전에 보시면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식사 접대 뇌물 적용 굉장히 많이 했다. 뭔가 냄새가 나죠. 이마트가 뭔가 굉장히 많은 담화가 그런 증거가 있죠. 여러분들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많이 물건 사러 다니시죠. 거기 어마어마한 담화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합해볼 그럼 규모가 얼마나 될까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김차동 교수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이 56조 1년에 평균 부당 이득을 15%인 8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적발된 것만 기준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발이 약 15%가 있기 때문에 적발 안 된 것까지 가져가면 약 373조 원 1년에 부당 이득이 56조 56조는 뭐 상상이 잘 안 가요. 4개강 사업에 한 10배 넘는다고 보시면 어마어마한 돈이 뭔가 다수로부터 소수한테 가고 있다는 거죠. GDP의 5%, 매출액 기준 GDP 규모로 보면 35%. 어마어마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보다도 중요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가계부채라고. 1,000조를 여기도 뭐 상당히 대단한 것입니다. 부채 없는 건 아마 아주 섹시죠. 근데 1,000조가 7년 전에는 500조였어요. 이건 한 18년 사이에 500조가 늘어났는데 1년에 50조씩 10년이면 500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거의 없을 텐데 그 중요한 문제라는 걸 부각시키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조라는 숫자는 5천만에서 한 100만 정도 뺀 숫자 4,900만 명이 가져야 될 거를 아주 소수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파이를 나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제로섬 게임인데 이런 현상 때문에 GDP가 감소합니다. 경제가 후퇴하는 거죠. 그 경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중 손실이다. 데드 웨이트 로스. 이거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담합을 하면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감소하죠.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죠. 그럼 일자리가 감소하죠. 그럼 세금이 감소하고 복지가 감소하죠.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이러면 GDP가 감소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매년 55조를 소수가 뺏어가면 당연히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소비 감소. 소비 감소가 GDP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권을 추구하는 거예요. 야, 저 55조 중에서 난 1조라도 버는 팀에 들어가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 정치, 교육 이런 것이 다 이권 추구 풍토로 연결된다. 55조라고 하는 일종의 부닥이득을 향해서 가는 세상이 되어간다. 그렇게 되면 GDP가 감소하겠죠. 인재들이 진짜 생산적이고 핵심적인데 가서 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권을 추구한다. 뇌물 받고 그런 일에 종사하면 GDP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탈세, 뇌물, 청탁, 적대, 부패, 불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GDP 감소한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약 저는 11조 원 정도, 55조의 한 20%는 11조 원 정도가 내년 GDP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봤고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매년 한 20만 개씩 감소할 걸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건 검증된 건 아니고 대충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어두운 시장 세계가 있다라는 걸 부각시켜드리고, 그래서 제가 블랙오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블랙오션이라는 개념을 한다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근데 블랙오션이라는 단어는 블루오션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힌트를 냈어요. 김희천이라는 분과 이제 마부안이라고 하는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 교수 두 분이 블랙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2005년에 썼는데, 블루오션이라는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사이에 경영 관련 인터넷 혹은 경영 관련 그 서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그 중요한 문제죠. 경쟁이 적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 시장. 그게 바로 블루오션. 상대적인 게 레드오션이죠. 경쟁이 너무 많아서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 그래서 저는 여기에 블랙오션이라고 해요. 블루오션보다 돈 벌기 아주 좋은 시장. 이권과 담합과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시장이 블랙오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데 아직도 아무도 이름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선점하기 위해서 블랙오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을 이름이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오션은 혁신경제, 레드오션은 경쟁경제, 블랙오션은 이권경제라고 합니다. 이권이라는 말 하면 딱 느끼는 게 있으시죠. 그러고 나서 모든 경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다 보니까 이 세 개에 해당되지 않는 경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공경제입니다. 퍼블릭 이코노미죠. 이건 이노베이션 에코노미, 이건 컴페터티브 에코노미, 그리고 이거는 렌트 시킹 이코노미라고 영어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를 네 개로 분류하니까 아주 경제를 어떻게 가야 될지 답이 나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권경제는 GDP를 감소시킵니다. 혁신경제는 GDP를 증가시킵니다. 레드오션은 GDP를 마냥 만들긴 하지만 증가시키지가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경제는 일부는 GDP를 증가시키지만 일부는 GDP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GDP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권경제를 줄이고 혁신경제를 늘리면 됩니다. 아주 쉬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현상을 쪼개서 카테고리를 잘 만들면 답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문의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개념이 에코노믹 렌트라고 하는 경제적 개념이 있어요. 렌트라고 하면 임대료. 에코노믹 렌트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정의는 뭐냐면 공급이 제한됨으로써 생기는 초과 이익을 바로 렌트라고, 에코노믹 렌트라고 얘기해요. 경제적 지대라고 얘기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담합에 의해서 공급을 통제하면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낼 수 있죠. 초과.
종편 허가를 받으면 이권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죠. 저축은행 허가 받으면 일종의 이익을 벌 수가 있죠. SK텔레콤 독점적인 통신 사업자 이 갖고 돈을 많이 벌었죠. 부동산 자기가 땅을 샀는데 그 옆에 잠실역이 생겼어요.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잠실역 옆에다가 100층짜리 빌딩을 줬어요. 공항까지 치워버리고 그럼 엄청나게 돈 벌거든요. 모든 부동산은 초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렌트가 났어요. 엄청난 렌트가 났어요. 협상력 현대차 노조가 야, 너 우리 월급 안 올려주면 파업하자. 협상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임금을 올려주면 그게 바로 에코노믹 렌트. 공급이 안 돼요. 왜냐면 노조가 한꺼번에 생산을 중단하면 공급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바로 공급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4대 강사, 원전기계, 낙하산 이런 거 권력을 이용해서 일종의 이권을 형성합니다. 또 하나 방법이 혁신이었죠.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는 초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권이 많이 이득이 많이 생기죠. 갤럭시 노트 굉장히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제품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마진을 높게 붙이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게 바로 그것도 역시 이코노믹 렌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이코노믹 렌트를 추구해야 되는데 혁신을 통한 이코노믹 렌트가 블루오션 그 다음에 이건 이권을 이용한 것이 블랙오션 권력을 이용한 것이 그레이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경제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분류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혁신 경제가 많이 GDP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좀 설명드립니다. 모든 상품은 벤처기에 공급이 적다가 성장기에서 공급이 늘어났다가 성숙기에서 완만이 되다가 쇠퇴기에 풀어집니다. 1980년대, 70년대 말에 PC가 생겼다가 80년대 286, 386, 486 펜티엄으로 늘어나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PC가 거의 쇠퇴하고 있죠. 그 엄청난 대일 컴퓨터가 상당히 표지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옛날에 타이프라이터가 IBM이 만들어갖고 엄청나게 떴지만 1980년대 다 없어졌죠. 백열 전구를 에디슨이 만들어갖고 폭발적인 성공을 했지만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상품이 이런 종류를 갖습니다. 그랬을 때 초기에 물건이 생겼을 때 원가가 비쌉니다. 노동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대량 생산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학습이 되면서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로지 성장기, 벤처기 아닌 성장기만이 실질 임금을 상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벤처기와 성장기가 혁신경제입니다. 성숙기 쇠퇴기가 바로 성숙기와 쇠퇴기에서 공급자가 많은 것이 경쟁경제입니다. 레드오션. 근데 이게 좀 이유 때문에 공급자가 굉장히 작을 때문에 이권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쟁경제나 이권경제에서는 별로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실질임금 상승이 곧 GDP의 증가입니다. 일자리의 증가. 그래서 혁신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걸 일종의 가설이고 모델이죠. 하이포테시스라고 했죠. 그거를 증명하려면 실제 그 데이터하고 통계 데이터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경쟁경제, 혁신경제, 이권경제, 공공경제를 경제 통계론을 분석해봤어요.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5년 만에 한 번씩 발표하는 산업연감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국민계정이라고 있어요. 내셔널. 거기에 보면은 각 업종별로 부가가치와 인건비와 그 종사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석을 제가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산업 분류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분류하잖아요. 2차 산업은 제조업이죠. 2차 산업은 농업강업이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그 산업연합회도 그렇고 국민계정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재분류한 거죠. 예를 들면 제조업을 소비재 제조업과 기초소재업과 조립가공업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걸 다르게 분류해요. 그래서 조립가공업,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혁신경제에 속하고 중소제조업은 이거는 경쟁경제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재분류한 거죠. 서비스업도 그리고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이권경제에 가깝고 도소매업은 경쟁경제에 가까워요. 키 높이를 보시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경쟁경제는 이게 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또 높이는 1인당 자본, 1인당 부가가치고 1년 생산. 또 파란색은 1인당 인건비 높이다. 그러면은 경쟁경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1인당 인건비가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그 부가가치도 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이용이 상당히 작습니다. 근데 혁신경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제공이 됐죠. 이권경제 더 높습니다. 사실은 이게 높이가 한참 올라가는데요. 어쨌든 분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게 바로 음식 숙박업이나 도소문화, 중산업 이렇게 1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폭이 중요합니다. 폭은 중산업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바로 GDP가 돼요. 부가가치. 근데 이 경쟁경제 종사하는 사람이 약 62%. 이걸 이제 합하면 경쟁경제가 61%, 혁신경제 12%, 이권경제 7%, 공공경제 19%가 됩니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거예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혁신경제는 183조 원, 이 당시 총 GDP가 1,100조, 2010년 정도. 1,1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를 이제 이렇게 부담되고 나머지가 이제 자본이익이라는 거예요. 자본이익이라는 거는 중요한데요. 인건비가 약 한 50%가 인건비가 나가고요. 나머지는 임대료 나가야 되죠. 이자 나가야 되죠.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나가야 되죠. 지대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자본이익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재생산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표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GDP를 감소시키는 이권경제가 가져가는 자본잉여가 너무 많다. 이게 거의 다 상당 부분이 부당지구라고 여러분들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 보셨죠? 그거 보고 분노하셨죠? 이 표 보고 분노하셨죠? 212조 중에 약 55조가 바로 담합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생긴 병이죠. 그 다음에 183조 중에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뭐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경쟁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너무 적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 태반이 해결됩니다. 또 어떻게 해결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이권경제가 가져가는 지나치게 큰 부가가치를 줄여서 혁신경제에 투입을 해서 혁신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을 12%가 아니라 20% 정도로 늘려서 이 사람들을 흡수해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혁신경제 늘어나서 부가가치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GDP가 늘어날 것이고 경쟁경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나 됐나? 박수 좋으시는 분 계실까봐 박수 한번.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다른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소득 분위별로 쭉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뭐 소득이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이렇게 분류하는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가계소득 기준으로 보면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소득이 작은 집단이 월소득이 120만 원. 그 다음이 24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60만 원. 약간 오차는 제가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480만 원. 아주 쉽죠, 기억하기. 120, 240, 360, 480. 아주 쉽죠. 4배. 1, 2, 3, 4를 이게 700만 원. 이들은 굉장히 소득 격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걸 제가 경제 분야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혁신경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2위에 있습니다. 이권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까 월급 많은 거 그랬죠. 공공경제도 중간부터 있어요. 공공경제도 약간 저임도 있고 혁신경제도 약간 단순 노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60%에 해당하는 요소경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조금 가져가고 있다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적인 사회학적인 모델 하나 만들었어요. 계급과 이데올로기, 계층과 이데올로기 관계라는 새로운 안입니다. 여러분 인도 사회 아시죠? 브라만, 바이샤, 샤트리아, 수드라, 카리아 이렇게 5개 기축으로 나온 것이죠. 로마 시대도 이렇게 5개 기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G1 이권 장학기관, G2 이권 기획기관, G3 이권 추천기관, 실무대중기관, 국빈소기관이라고 나눠봤는데 이게 저는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나 생기는 현상이에요. 일반 현상. 제가 일반 원리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일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많이 읽으시는데 와닿을 것 같아요.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헤로데 아시죠? 세계에서 주인장. 백인대장 아시죠? 이 사람들이 G1 사두개파라고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이 사람들이 G2와 G3죠. 바리사이파 나오고 이 사람들이 G3죠. 기득권층, 로마의 식민지배에 협조하는 사람, 농장에 있는 사람, 가축 소유자, 목자, 어부, 세리, 일꾼,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 예수가 스스로 건축 노동자, 여기에 속했습니다. 침묵계. 그리고 예수가 가장 어여삐 여겼던 사람들이 바보, 나병환자, 아이, G5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런 사회는 항상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런 계층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비교 불교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로마 신화가 기독교. 그다음에 예수 시대는 유대교. 그래서 예수가 항상 바리사이파하고 이렇게 문제가 율법입니다. 건나라도 몽고인, 승목인, 고려인 떼어봤어요. 이건 한인도 둘로 분리했습니다. 남인인가. 일본도 다이노, 사무라이. 그리고 사무라이가 중요한데요. 15%, 10 내지 10% 내고 있어요. 산업공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계층을 하고 불합군이라고 있어요. 불합군이라고 있어요. 생각에 5개를 이루어져 있어요. 히틀러 일파가 있고 장군제가 있고 나치 당원이 약 10% 있어요. 그다음에 독일의 평균이 있었고 유대인과 공산당이 독박합니다. 이상하게 5집단이 있어요. 마르크스는 집단을 자본가와 부르주아, 뚜띠 부르주아, 플로레타리아, 뚜띠 부르주아로 분류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탈린 측근과 반려 집단, 공산당원이 약 10%. 그다음에 유태인과 반공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족과 집권분양과 양반이 약 10%였어요. 그 다음에 서인 주민이 있었고 노비들이 한 30-40%까지 있었어요. 노비나 머슴, 백정. 이런 백정 같은 사람은 수고나 부곡에 살고 북한이 지금 김일성이가 있고 당군이라고 공산당원이 약 10%. 그 다음에 지주 출신 정치인. 이 국빈소유 집단이 왜 존재하는지 그거는 왜 존재하냐면 모든 이데올로기가 G4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협의 수단을 씁니다. 너희들 이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넌 G5로 떨어질 수 있을 거야. 잘해라. 이렇게 쓰잖아요. 정치범과 지휘 출신. 그 다음에 이 G4 입장에서는 G5의 존재가 위안이자 위협. 그래서 G5가 필요합니다. 국제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계층, 5개 계층으로는 제가 설명을 했더니 우리나라의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세계
유명한 사회학자도 하지 않은 좋은 이론이다. 칭찬받은 이론입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잘 보세요.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모든 5개의 계층이 인류 역사에 일종의 메시 평형 상태로 부조리한 이권 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문명의 역사는 바로 계층 분화의 역사예요. 문명이 생기기 전, 문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계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라는 건 바로 계층 분화의 역사고 거기에 항상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란 이념이라고 말해요.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전파하는 단순화된 논리고 과학을 가장한 선정체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하고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인류 역사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이념은 최고야. 중요한 거야. 지상의 가치야. 이렇게 살았어. 우리 1980년대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나는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학을 가장한 선정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서 전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G 플러스 I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기초적인 모델을 가지고 제가 2가지 모델을 말씀드렸어요. 4개를 경제를 4개로 나눕니다. 집단을 5개로 나눕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를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규정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권 추구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렌트 센트리. 상위 1% 소득의 변화가 상당히 있어요. 특히 1997년부터 2008년 사이에 7%에서 13%까지 증가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미국은 1980년부터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위 10% 소득 기준. 1995년도에 상위 10%의 소득이 29%인데 이게 2010년도에 44%까지 증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30%, 32% 같은데 그 상당히 평등한 국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북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과 미국이 1980년부터 급격하게 이제 상위 10% 소득이 늘어났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추세라고 얘기하는 소리죠.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95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민주주의에서 이 데이터 굉장히 싫어합니다. 관료들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하죠. 이 데이터가 비로소 밝혀진 게 2년 전에 김상용 교수라는 분이 분석해서 나오고 이거는 국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도 없이 정치하고 경제 정책을 같은 게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였는데 평등에 가까운 사회였는데 15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가장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로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책임 이유가 뭔지 우리가 분석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5년도에 상위 1%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이게 올라가고요. 그 밑에 9%가 3,600에서 5,800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하위는 1,200만 원에서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질 숫자입니다.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집값 엄청 올랐죠. 교육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통신비 많이 올랐죠. 기름값 올랐죠.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소득은 떨어진 거예요. 한 90%.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굉장히 어려운 전이나 고통이 바로 드러나는데 이 통계도 진짜 안타깝게도 최근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95년도에 상위 1%가 7, 그 다음 9%가 22, 나머지 71%를 90%가 가져갔어요. 여기서 기준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다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인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군인 간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직업의 숫자는 아니고 인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10%라면
주변에 개택받는 사람까지 해서 약 2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죠. 근데 국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건데, 보시면 스웨덴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1990년 7% 22%, 7% 22%. 근데 15년 사이에 한국은 거의 미국이나 영국처럼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급격하게 사회가 변합니다. 민주진영이 선거에서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는데 정권을 담당했으면서 반성은커녕 이런 걸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왜 나이 들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왜 박근혜 찍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이 데이터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90%의 사람들이 71%를 나눠갔다가 56%를 나눠가졌고, 이 숫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빈부격차가 가장 큰 미국과 비슷하다는 거죠. 미국은 41%가 17%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엔 반 이상이 혁신 경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 주변에. 이때 한국의 12%는 과연 혁신 경제 가져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이 이권 경제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설탕 모델, 이거 다시 돌아가면 바로 이 1,600억 원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권 장학 집단 지원 0.1%.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협조해갖고 400억 원을 가져가는 사람들 이권 비호 집단 G2가 존재한다. 이 사람들이 약 1%. 그럼 G3는 뭐냐? 지원과 G2의 약간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집단, 이데올로기의 포획당해서 이 사람들을 비호하는 집단, 약 10%가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왜냐하면 1%만 갖고는 100%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 식구를 만드는 게 약 10%입니다. 그게 왜 10%입니까?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약 1%라고 400억 원을 4천만 원씩 나누면 1000명인데 220개면 22만 원이면 취업자의 1%. 어쨌든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조금이나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층을 5개로 나누는데 G5는 왜 생기는지 말씀드렸고, G1은 뭔지 1,600억 원을 가져가는 게 G1입니다. G2는 아시겠죠? 그 측근. G3의 존재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승리연합이라는 의미하는데, 이게 정책에 나온 개념인데 미니멈 위닝 코리션. 뭔가 전쟁을 하거나 뭔가 집단 간의 어떤 힘의 권력 싸움에서 이기려면 숫자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전리품을 나눠가는 게 너무 작아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약 10%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의 숫자가 약 10%, 북한의 공산당원 숫자가 약 10%, 중세시대 기사의 숫자가 약 10%였어요. 히틀러 시대 나치당원이 10%, 소련의 공산당원 숫자가 약 10%. 10%보다 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조선 초기에는 5%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10년, 15%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권 집단의 누적 현상입니다. 이권 집단이 생기면 점점 잘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점점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고 천민의 숫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양반은 군대 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노비도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권 집단은 늘어나고 세금 내는 집단은 줄어드니까 나라가 골병들도 망하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신 분이 바로 낸시 올슨이라는 분이 1965년도에 집단행동의 논리라는 걸 썼고 82년도에 국가행동의 논리에 98년도에 지배권력과 경제 방법이라는 책을 쓰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분의 1호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는 이권 집단은 아까 그런 소수의 이권 집단은 놓치기가 쉽고 일단 생기면 안 없어집니다. 근데 다수의 이권 집단은 생기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산업혁명이 생긴 지 1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근데 일단 그런 이권 집단이 생기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처음에 그 소수의 이권 집단이 왕조가 바뀌면 소수의 이권 집단이 있다가 점점 늘어나면 이권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권 집단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침묵하는 대집단이 점점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면 사회는 점점 경직되고 계층은 고착화되고 경제는 후퇴하고 갈등은 증가하고 결국은 국가가 멸망하는데 이 국가를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막강하던 송나라가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주 하찮은 어란족과 몽고족이 그냥 망해요. 그리고 원나라도 200년도 안 돼갖고 그 세계의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불과 명나라 군대 누구죠? 이자선인가? 시골 깡패 출신 주원장 시골 깡패 출신 주원장 군대한테 바로 놀랐잖아요. 근데 그 명나라가 콜럼버스의 반대 거의 한 100배 가까운 함대를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총단을 꾸렸던 50년 전에 콜럼버스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그 기술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 근데 10만 명한테 그대로 몰락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권 집단이 일단 누적되면 그 이권을 가진 집단은 자기 스스로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외국의 침략이나 혁명에 의해서만 사회가 바뀐다. 그것이 일종의 역사의 일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과거 수천 년 역사에 수백 개의 나라가 흥망성쇠했을 때 거의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역사의 통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도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를 좋아해요?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그 문제가 많은 시대. 빈부격차,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예를 들면 95년도에는 지원이 3억 원을 수입했어요. 이건 실제 통계입니다. G2가 1억 원, G3가 20%가 이건 이제 가구 단위입니다. 아까 10%는 개인 단위입니다. 5천만 원, G4가 2,500만 원, G5가 1,200만 원을 수입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 G1은 7억 원, G2는 2억 원, G3가 8천만 원, G4는 2천만 원 똑같아요. G5도 안 먹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신기하죠? 80%는 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0.1%에 해당하는 재벌이나 그 가까이 재벌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좀 제법 그렇지만 여기에 G3의 중요가 필요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저는 여기가 이게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성벽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궁전입니다. 이게 궁전이죠. 성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궁전 속에 이렇게 궁주도 살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고급 주택가가 거기 또 벽이 또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벽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권을 추구하는 사회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권주의 사회다. 렌트 센트릭 사회라고. 아마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 대다수는 아마 이권을 내가 처음 잡으셨어요. 같이 가면은 대기업 정규직에 들어가서 같이 가면은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모델 중에 하나를 저는 재벌 봉건 체제라고 합니다. 황제 경영 체제라는 얘기를 흔히 하죠. 그러니까 뭐 불과 주식을
2%밖에 갖고 있지 않으면서 90개의 회사를 다 거의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영향 체제라고 하는데 저는 재벌 봉건 체제, 봉건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제가 첫 번째 책 혁신나라 한국경제에 우리나라 재벌과 봉건 시스템과 비슷한 점 8가지를 씁니다. 한번 보시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그 전산이라는 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고 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결합하는 그런 건데 1등 업체가 삼성, 2등이 LG, 3등이 SK, 4등이 포스코, 현대, 한화, 롯데, 신세계 이런 선. 건설이 현대, 삼성, GS, LG제, 포스코, LG 물류가 현대, 대한항공, 현대, CJ, 삼성기업입니다. 요 색깔은 다 삼성에서 파생되는 색이고 노란색은 LG에서 파생되는 색이고 까만색은 현대에서 파생되는 색이고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급식까지도 LG, 삼성, 현대, 신세계, 한화, CJ 급식이라는 것까지 참 한심한 거거든요. 광고, 유통, 심지어는 병원까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면 이 전산이라는 산업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좋은 회사들이 태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 건설, 물류, 유통, 특히 물류 분야가 과거 20년간 물류와 유통 분야가 가장 혁신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혁신들이 아니에요. 혁신 경제를 죽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문들이 아까 제가 0.1% 동전을 산다고 그랬죠. 지원. G2 1%가 이제 주변에 고급 주택가 살고 G3가 송도가 많이 삽니다. 그 성 밖에 이제 G4가 있고 성 밖에서도 부곡, 소 이런 집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 안에 삼성이라는 성 안에 증권, 유통, 무역, 건설, 보험, 카드, 물류, 구매, 호텔, 급식, 보험, 전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성그룹 내에 전산 물량을 다 모아들었고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다른 이제 공건 연구를 쌓아요. 증권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자동차 그룹이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다음에 갑자기 물류 회사를 만듭니다. 글로비스라는 거죠. 100억 투자해갖고 자기가 주주가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7조짜리 회사를 만들어요. 이거 내 거야. 7조.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갑자기 또 증권을 만들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차하고 증권은 무슨 상관이에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노션이라고 하는 광고 회사를 만들었고 몇 년 있으면 2등이 됐다. 그러면 누가 이런 광고와 전산과 증권에서 혁신과 어떤 큰 기업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게 바로 봉건이에요. 옛날에 일본의 그 봉건 시대, 유럽의 봉건 시대 보면 성 안에 대장간, 양주장, 공방, 구축관, 방앗간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권을 줘. 야, 너 방앗간 너만 해. 대신 나한테 세금 많이 해. 영주가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봉건 시대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봉건의 성분이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SK. 여러분들 지금 비정규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성을 탐험하려고. 현대차 정규직에서 밖으로 떨려나오면 이 성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못 올라가니까 여기 겨우 올라가려고 무지무지 높은 거죠. 그리고 정규직들은 나를 대구하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대할 거야. 혹은 나는 여기 2년이라도 더 있을 수 있도록 정년연장이죠. 그런 거 합니다. 성벽 안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원에 협조합니다. 지원 집회 협조.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그죠? 선생님이 무슨 교회죠? 온누리 교회도 있고, 정당도 그렇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모피아도 그렇고, 대학도 그래요. 거의 성처럼 됐어요. 그 이권을, 이게 다 이권을 가진 집단이에요. 이권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 봉건적인 거죠. 근데 봉건 사회는 지금 점점 더 퇴보하고 있어요. 그 봉건 사회로 퇴보하면 어떻게 되냐?
계층 간 이동이 없습니다. 인권이 유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는 갈등이 커지니까. 우리 사회가 좀 그렇죠. 그러다 결국은 망합니다. 일본이 와서 조선을 먹었는데 아무도 저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봉건 시대라는 게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진짜 끔찍한 인류의 죄악, 봉건 시대. 계급자. 계급이 나는 천민 계급이고 뭐 너는 공주라서 뭐 연애 갖고 뭐 소설에는 너네 되냐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평생 종으로서 살고 그게 태어날 때 내 부모 때문에 내 부모가 양반인데 나는 저자 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양반에 끼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그게 바로 봉건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봉건사회로 점점 퇴보하고 있다. 이 봉건사회를 혁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역사의 사례를 중요한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1871년도에 독일 비스마르크가 26개의 봉건 국가를 무너뜨리고 독일을 통일함으로써 30년 만에 영국을 능가하는 군사 경제 강국입니다. 왜 그럴까? 이 벽이 깨지면 일단 시장 규모가 커집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이권 집단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경제를 열심히 하고 기술을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 시장이 커지니까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게 되고 이권 집단이 다 붕괴되기 때문에 이권 집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노력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같은 1871년 일본이 명치유신을 해갖고 번제도를 다 폐지했습니다. 봉건성을 다 무너뜨렸죠. 그러고 나서 30년 만에 청나라를 이기고 러시아를 이기고 세계 경제 5대 강국을 올라섭니다. 일본. 그리고 한국을 먹죠. 그게 왜 가능했을까? 바로 봉건 구조를 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봉건 구조를 깬다는 건 성벽을 무너뜨리고 국경을 개방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외국의 좋은 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어쨌든 이제 재벌 얘기를 했으니까 경제민주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작년 그 대선 국면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경제민주화 논란이 많았는데 초점이 맞긴 문제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하면 혹시 삼성전자나 현대차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럼 우리 아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없어진다. 그럼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지? 이게 서민들의 생각이에요. 농촌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뭐 내 농사 져갖고 뭐 이익이 들라는 거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이 내 아들이 지금 정규직 어디 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너무 없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야. 농촌 문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얘기할 때 섣불리 얘기하면 혁신 경제를 하는 좋은 기업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자. 이렇게 분리해놓으면 자, 경제민주화란 이권 경제를 줄이고 혁신 경제를 늘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글로비스 같은 이상한 이권 경제를 이제 줄여라. 현대카드가 니들이 얼마나 잘나서 1등이 됐나. 현대차 같이 일종의 이권을 이용해서 한 거죠. 요즘 또 이노오션 같은 광고회사 2등 된 이유가 그런 이권 경제 이제 좀 줄입시다. 그 대신 정부가 이걸 앞으로 강력히 줄입니다. 담합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빨리 관세 처리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정부가 혁신 경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혁신 경제와 이권 경제를 분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전 국민적인 성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후보 당시 혁신 경제를 얘기했어요. 괜찮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창조 경제 얘기해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뭔가 좀 창조가 안 가. 창조 경제 뭔지 거의 다 모릅니다. 심지어 장관도 모릅니다. 대통령만 알아요. 다보스 보는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 경제를 얘기하려면 이권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다 드러나는 거죠. 햇빛 아래서 촛불 켜봐야 뭐 빛이 되죠. 이 이권 경제와 혁신 경제를 대비시켰을 때 비로소 혁신 경제, 창조 경제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권 경제를 줄이지 않으면 결코 혁신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권 잘 잡아갖고 내가 뭐 공기업 들어가면 연봉 1억 받고 뭐 연금 좀 내는 200만 원 받고 누가 혁신 경제 하겠어요. 바로 이런 단순히 분류하고 조금 분석해 봤더니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를 나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점 얘기했는데 이 시간이 20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1시간 반 한다고.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분위기 봐서. 자, 이제 문제점을 얘기했고 전상을 분석했는데 해결책입니다. 대안을 얘기해서 우리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알카폰의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했나 보시면 거기서